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제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계엄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 변론이 있었는데 어제 헌재에서 있었던 변론 어떻게 평가하는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헌재 하기 앞서서 짧게 이거부터 보죠. 충암고 졸업식 갔었어요? 의원님? 네, 저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고. 아, 그래 졸업식 때 이제 의원님도 축사? 예. 예. 그리고 충암고하고 저도 상당히 인연이 깊어졌어요. 제가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충암 관련된 뭐 급식실, 뭐 체육관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막 감사장도 주고. 아, 그래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졸업식 때도 특히 와달라 그랬고 사실은 그 전에 내란이 있은 이후에 아이들이 충암파가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보도에 흥분한 시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 입고 다니지 말라고 뭐 했다는 항의 전화도 학교 쪽으로 오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이 뭐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교복을 입지 말고 등교해라 이런 이제 지시까지 내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무렵에 한번 좀 와서 저보고 아이들이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민주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다가 졸업식 축사는 그래도 가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했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면서요? 하긴 아이들이 무슨 사실 아이들이 잘못이 무슨 있어요? 죄예요.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솔직히 충암고를 졸업한 선배이자 어른 그리고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기죽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영상 관련된 영상을 제 SNS에 올렸더니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댓글 중에 상당수가 충암 졸업생들 고맙다. 뭐 자기도 이제 후배들한테 뭔가 위로를 주고 싶었는데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지난 일요일은 제가 지역에서 이제 현장에서 항상 민원받는 행사를 하는데 충암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막 인사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누죠. 저 헌재 탄핵 심판 어제 이제 7차 변론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재판이니까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 아까 나누시던데 거기서 보면 아는 것처럼 어떤 불법적 지시나 이런 것들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계속 그 윤석열 얘기했던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쫓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자꾸 얘기를 하고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이 법조인이시니까 변호사시니까 보셨을 때 이거를 대통령이 법적인 어떤 법적으로 이걸 다퉈서 내가 기각을 받는 요 전략을 취하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정치투쟁? 정치투쟁이죠. 이런 성격으로 가고 있다고. 정치투쟁이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헌재가 이제 두 번의 변론 준비 기일을 하면서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 4가지가 계엄의 요건에 하지 않는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것을 통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 세 번째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 네 번째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특히 그 중에 1호를 발령했다. 요게 헌재가 정리한 4가지 쟁점이에요. 이 4가지 쟁점은 지금 쭉 들어보시면 다 입증된 거 아니에요 이미? 포고령 1호 바로 발의했고 심지어 그 포고령 위반으로 저 고발했잖아요 김 의원이. 그다음에 국회에 병력 넣고 선관위에 병력 넣고 그다음에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사태 없었는데 계엄 선포했고 이미 쟁점 4가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정리한 쟁점 4가지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입증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뭐 사안들 또는 그 4가지 사안이 굉장히 정도가 심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여부에 대해서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소용도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 대통령의 말 중에서 요거 야당을 향한 말 우리 야당에 대한 말은 그전에도 했는데 어제는 좀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했는데 너무 유치해요. 아 그래요? 박수 안 쳐줬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 타입의 기본인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박수 안 쳐줬다는 얘기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탄핵을 여러 번 야당이 한 게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국정 마비를 시키려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정연설 때 박수 안 쳐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유치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 과거에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수 쳐줬습니까? 뭐 인사하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등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도 계엄했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시정연설 하러 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화하려고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제도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상권 분립 하에 각각의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등하는 또 견제 권한이 있고 해서 그 권한 시스템 안에서 티키타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권한을 벗어나면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 되는 것이자 특히 이번처럼 이제 요건이 안 되게 군사력을 동원하면 내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게 우리 헌법 시스템이에요. 안타깝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안타깝지만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민 전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단전 단수 언론사 몇몇 언론사 단전 단수 이게 이제 검찰 이번에 공소장에 새로 나온 뭐 그 전에 보도는 됐었는데 공소장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상민 전 장관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 나도 소방청장의 지시한 바는 없다. 쪽지는 책상에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방청장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쪽지를 봤는데 내용은 다 봤잖아요. 눈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설명한 근거가 행안부 장관은 뭐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권한이 있죠. 다만 탄핵 심판에서 판단했었던 부분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재난안전기본법상 현장 지휘 책임은 소방청장한테 있으니 그러한 소방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시 권한이 없다는 거지. 왜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 대한 지시 권한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근거로 지시할 리도 없고 지시 받았을 리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멀리서 쪽지를 한번 봤는데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상민 장관에게 또 물었던 게 이제 비상계엄 하려면 헌법상의 어떤 요건들이 있으니까 뭐 국무회의를 사전에 열어서 심의를 했느냐 아니면 절차적 요건을 판단했는데 이거 의원님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은 내가 국무회의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처럼 국무위원들끼리 실질적인 토론을 많이 했던 국무회의는 없었다. 이렇게 대다수 얘기했어요.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회의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국무총리도 같은 입장입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는 그냥 무슨 안건인지 모르고 연락받아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냥. 조경 장관. 갔더니 그냥 거의 다 뭐 아무런 실질적 논의 없었고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로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부서하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데 뭘 그럼 가리켜서 국무회의라고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은 사실 어제 아이고 뭐 국무위원들이 밤에 대통령실 오는데 회의하러 오지 뭐 간담회하고 뭐 이야기하러 오겠냐고. 국무회의가 맞다. 이렇게 사후 비상 상황이니까 사후 결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요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실체적인 어떤 흠결 부분 이런 부분도 어차피 헌법 위반 여부로 다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데 계엄을 선포했다가 헌재가 정리한 첫 번째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와서는 마치 국무회의도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은 것처럼 얘기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출석했던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수많은 어떤 상임위나 본회의장 회의에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 없었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두 명만 국무위원 중에 한두 명만 이제 와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이상민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른 취지의 어제 진술을 하는 거는 왜냐면 예전에는 국회에도 답변 안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뭐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 당시 행안부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을 거라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아, 직책상? 직책상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관계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내란에 책임을 적게 지면 적게 질수록 본인들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요건이나 실제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계속 주장을 하겠죠. 그런 거 다 이해하면서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증인신문을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어떤 소송 진행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재판관들이 편향됐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계속 절차적인 부분들 특히 이 검찰의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판단 요거에 대해서 공방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 측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왜 헌재가 이렇게 빨리 결정 내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에 준하는 방법으로 증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태현 진행자나 저나 다 아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절차하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 절차는 완전히 구분되는 절차잖아요.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긴 하지만 그건 헌법소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준용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이 형사 소송 과정에서 생겼거나 또는 채택됐던 증거들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정했었고 그 기준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정호성 씨 6시간 증인신문 해놓고 이번에는 왜 시간 제한해가지고 무슨 뭐 3분 남았습니다. 뭐 이러냐. 증인신문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가 변론 준비를 하면서 쟁점을 4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사실은 그 4가지 쟁점은 뭐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포고령 1호가 발령이 된 게 맞고 포고령 1호의 내용이 위헌적이다. 그거 그냥 판단하면 사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국회에 병력을 넣었냐? 그거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선관위에 병력을 넣었냐? 그거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조건 안 되는 어떤 계엄을 선포했다. 그 부분도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어디 있어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다 증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고 또 지금 뭐 검찰 조서 관련돼서도 지금 와서 다투잖아요. 변론 준비기일 2번 할 때 이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변호인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심지어는 법조계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차라리 국선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엉뚱하게 정치 투쟁하는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지금 막 뒤죽박죽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 기각한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을 표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 증인신문 하려는 취지가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법원에 지금 국회에 여러 차례 나와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현장에 나와서도 진술을 다 했어요. 그 헌재 입장에서는 무용한 절차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나 뭐 김태현 진행자도 변호사니까 법원에 증인 신청 많이 하면 무용한 절차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 받아들이잖아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증인 신청하는 거 다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죠, 재판이. 알겠습니다. 저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명태균 특검법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 명태균 씨가 아마 변호인을 통한 입장이겠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이 제일 수사대장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거를 환영한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직접 만나 보셨잖아요, 명태균 씨.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여러 갈래로 수사될 수 있는데 오직 이제 강혜경 씨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느끼기에 그 부분도 편향되거나 왜곡되게 수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믿지 못하게 된 거고
그러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입장을 낸 것 같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죠. 예. 작년 11월에 이제 명태균 씨가 보유하고 있다가 강혜경 씨가 최종적으로 보관했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뉴스타파라는 매체에 의해서 일부 공개됐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작년 말 이후로 관련된 정치인들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 검사들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곳곳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8명이 대부분 흩어졌다는 예. 겁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봐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뭐 방법은 특검밖에 없죠. 검사들이 이렇게 안 하거나 태업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요. 만약에 이제 재의결 되면 재의결 절차까지 가면 의뢰 그랬듯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명태균 씨가 보면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두 지금 저 대선 후보들을 겨냥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그렇죠. 뭐 국민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어제 대변인을 중심으로 나왔던 입장은 아마 여당이 소위 말하면 좀 박살 날 수도 있다라고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우려가 이제 크게 작동한다면 이탈표가 적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특정 인물들이 주로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쪽에서는 오히려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분열 작전입니까? 그거는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뭐 요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어느 정도일지 지금 현재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혹시 명태균 씨 접견 다녀오신 이후에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다시 또 한번 내려가실 생각이세요, 창원? 명태균 씨는 그때 한 번 봤어요. 예. 한 번 봤고 예. 지금 변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고 우리 당의 다른 의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범계 의원도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황금폰 입수했습니까? 아니 지난번 박범계 의원은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공익 제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물론 공익 제보를 민주당이 하느냐 아니면 다른 야당이 하느냐 이런 것들부터 진짜 공익 제보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 안 된 상황이라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제 공익 제보를 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다시피 검찰에 이미 제출한 증거물이라도 환부를 받잖아요. 환부나 가한부를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제출할 수도 있겠죠. 공익 제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하게 된다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공익 제보의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주당에서 왠지 뭔가 입수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켜보죠.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